네, 20대 국회를 지휘할 여야 3당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곧 3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국정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도 바쁘지만 오히려 더 관심이 미국 대선으로 좀 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뜨겁고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롭다 보니까 그런데 공화당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직 공식 지명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뭐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트럼프의 발언이 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그거에 좀 균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하튼 우리 주한미군의 주동비 다 내놔라. 네. 왜 안 내놓을 100% 자기들이 안 내놔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지금은 저희가 50% 분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임금비 예. 50% 주고 있는데 다 내놔라. 뭐 예. 거의 한 9천 몇백억 되죠. 그런데 예. 그건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뭐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장비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도 쓴 만큼 내놓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공화당은 전통적인 그 보수 정당인데 그 보수당 안에서조차 이단화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심지어 국수주의적이라고 할 정도 국수주의적이면서 또 뭐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로서는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우리가 이미 언론들이 나오지만 악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악몽이 왜냐하면 우리 국방 안보 정책 전반적으로 아주 엄청스러운 변화를 예. 초래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엄청스러운 충격이 되고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전혀 어떻게 주목을 못 받다가 어떻게 보면 이단화가 지금 메인스트림까지 좀 진격을 한 모양새인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이단화의 등장, 부각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이단화 등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정치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 양당에서 그동안 단련된 후보들이 예. 정치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보수층들의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져왔던 미국 사회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예. 특히 동양계라든가 또 스페니시, 멕시칸계가 굉장히 이민자로서 성실하고 또 부를 쌓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복지 체계를 허무는 모습들에서 미국 내부에 이제 그런 균열이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막말과 또 선동적인 이런 기질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예.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미국 사회가 그동안 기독교 원리주의라든가 그런 복음주의라든가 또는 티파티 운동 등등 포함해서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여주는 패턴을 보면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되는 정식 정치 그런 패턴보다는 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정말 외부인에 의한 예. 충격 이런 패턴인데요. 한국 정치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는 작은 막말 하나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데 미국 사회는 이걸 받아들이는 이 충격을 받아들이는 이런 완충 지역이 예.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막말을 했다면 아마 그 다음 날로 바로 예. 후보 자격도 박탈당할 정도로 강한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막말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좀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선거 공식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차기 대선에서도 뭐 그런 기미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김 교수님은 우리 정치 또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이라든지 예. 정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렇게 이제 변칙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 번은 그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말이죠. 당당히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정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식의 돌출 행동으로 또 스스로 언어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노가다 언어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기존의 그 어떤 부정직, 부패, 이런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거든요. 또 카터가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 초기에는
그 워싱턴 정가 이쪽에서 왜 카터가 대통령이 나오려 했을까 이러니까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머가 뭐였냐면 워낙 요즘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워낙 그 유권자들이 심심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한다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미국 정치 정계의 특히 워싱턴 그쪽의 그 어떤 부패 커넥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그 도덕성에 대한 갈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터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는 거는 백인들의 미국 그 여하튼 아직도 주류인 백인들의 상실감, 박탈감 이것을 그 반사적으로 그걸 어디에 반사시키냐면 그 이민자들 그다음 외국 우리가 왜 세계 경찰국을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 돈 내고 남을 도와야 되고 남을 지켜줘야 되느냐? 바로 이런 피해 의식에 호소를 하니까 백인 사회에서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도 마찬가지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죠.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사실 샌더스의 정치 혁명이라고 불렸던 이번 민주당 내 선거 경향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불평등,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이 미국 시민들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월가에서의 반란이라든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샌더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은 미국민들이 뭔가 좀 더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반대쪽에는 바로 트럼프처럼 도리어 이것을 더 자극하고 또 이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뭔가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 사회의 과거의 가치를 찾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미국 선거 특히 3개월 동안 레이스를 통해서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봤는데요. 일단 본선에서는 주류인 힐러리와 또 비주류인 아웃사이더인 이 트럼프가 어떤 경쟁을 펼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트럼프를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깨어있는 시민, 참여 이런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들어서 할 때 그런 표현이 어떤 때는 약간 좀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트럼프는 도리어 그 사회적 가치를 지금 파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좀 두 분을 비교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트럼프가 만약에 우려를 불식하고 된다면 우려가 현실화되는 건데 내년 우리 대선 판도 또는 우리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안보 측면하고 이제 교역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 불안감이 더 증대되겠죠. 그랬을 때는 아마 보수 측 국방 안보를 강조했던 측이 좀 유리해질 수가 있다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국제적인 경제 교역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저쪽에서 정말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 구호보다는 오히려 수출 증대라든지 산업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제 유권자들을 더 말이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우리가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진영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책사들이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참모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의 철학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공화당 후보라면은 되게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이 보수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싱크탱크에서 많이 배출됐는데 이번 구성을 보면 허드슨 연구소라든가 좀 더 약간 강경한 스타일의 그런 그 싱크탱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외교안보적 상황에 대한 이 노력들도 굉장히 동맹국가의 기존의 가치를 많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팀들의 전략은 어떤 건지 또 외교 정책은 어떤 건지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힐러리 후보 진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류 사회에서 활동했던 특히 국무장관이라든가 상원 의원으로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경험들이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가 또 우리 민간 단체 싱크탱크에서 그 미국 대선 캠프의 다양한 이 외교 전략이라든가 또는 참모군의 구성 등을 통해서 제가 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놓지 않으면은 만일의 경우 정말로 트럼프가 등장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란 인물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존 선거 공식이 무력화된 거라든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이게 우리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니, 이제 국내 하나만 이제 보탤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고립주의는요, 네. 이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의 거의 근간으로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심해서 그렇지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해야 된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이렇게 냈는데 새 원내 사령탑의 조화 얼마나 궁합이 맞을까요? 일단 정진석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출발,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 그리고 삼각조합이 잘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형식도 잘 갖췄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3개 정당을 모두 예방을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얘기를 나누고 일단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새 원내대표 모두가 다 전략가지만 더불어서 협상도 잘하는 네. 굉장히 유연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출발 이 라인업 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의당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되면서 네. 사실은 4당 모두가 굉장히 지략도 있으면서 유연한 협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회가 좀 더 과거에 비해서 대립하고 갈등했던 양상에서 좀 더 타협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네. 기반은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이 세 명의 인물로 봤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걸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3당 체제에서요. 예. 뭐 여하튼 왜 주도권 왜 박지원 의원이 잡을 수 있냐면 양당이 그 의원 수가 거의 같잖아요. 네. 거의 같으니까 양당에서는 서로 사실은 어떻게 옛날같이 충돌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도 없는 그렇죠. 예, 같이 예. 또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소수당인 그 박지원 그 원내 대표가 운신의 폭이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당이 서로가 우리 저 국민의당은 아예 제쳐버리고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무슨 합의하고 합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기 전에는 박지원 의원의 그 문신의 폭이 더 크고 선택지가 더 많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원구성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국회의장 배분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갈 그거는 수밖에 좀 다르죠. 없겠네요. 왜냐하면 예. 이제까지 해온 또 예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 만약 이제 특히 이제 의장단 구성이 맨 먼저 된다면 의장단 구성은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갈 것 같고 부의장을 이제 양측에 나누면 상임위원장이 문제죠. 지금 상임위가 16개고 특별상임위가 두 개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2개인데 이거 되게 뭐 요즘 보니까 뭐 8대 2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2석이 아니면 4석 얻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아마 그 박지원 의원이 그 노련한 그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가능하면 국민의당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노련함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의장 저희가 주로 언론에서 크게 뭐 국회의장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야 3당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상임위원장 배분일 겁니다. 조금 너무 디테일한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총 18개잖아요. 지금 그렇죠. 16개 플러스 특기가 2개인데 이 특위 2개 중에서 예결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결특위는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일 텐데. 그 예결 특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죠. 사실은 국회 뭐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특히 예산 문제는 정말로 각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아주 치열한 경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마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거다. 예결특위는 국민의당한테 둘 다 못 준다. 이렇게 주기는 보면 어려울 네. 겁니다. 국민의당에게 줬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러 상임위들이 있지만은 예결특위처럼 중요한 곳을 1당이나 2당이 만약의 경우 네. 3당에게 준다. 그랬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두 거대 당에서 양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그러나 그동안에 이 상임위를 가져왔던 전통을 따져본다면 일단은 집권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구성 협상을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조금 지켜보면 될 테고 여야 3당의 협치와 또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의 관계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란 갔다 와서 조만간 아마 여야 3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이란 갔다 와서 좀 지지율이 올랐다는 지지율도 소식도 좀 있고요. 올랐고 예. 35%대로 이제 올랐었죠. 그래서 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려면 일시적인 그냥 이란 효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거 이 지지율 회복의 그 하나의 그 뭐 단초가 된다든지 이거 계기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3당 대표들과 이제 이 모임을 정례화하고 예. 말하자면 그야말로 대화가 있는 정치, 타협이 있는 정치,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크게 말하자면 협치,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뭐 그렇다고 크게 높아지는 않다 하더라도 40%대를 회복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또 움츠러들어 버린다면 그다음에 야 3당 삼당 그러니까 일여 이야가 또 뭐 하기야 정의당까지 있으니까 이 정당 간에 여야 간에 다시 이게 투쟁의 정치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협치. 있다. 협치가 잘 되면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여야 3당으로서 나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저는 그래서 3당 회동을 갖는 거, 대통령과 네. 3당 회동 갖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외국 가서 정상 회동을 하고 국빈 방문하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일단 지지율을 좀 더 높게 주신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여야 3당 회동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정당들을 배려하는, 특히 새누리당에게 좀 더 자율적으로 협상도 하고 또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기존의 여야 회동처럼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만을 당부하는 수준에서 끝날 경우에는 도리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자리에서 야당도 운신할 폭을 주고 여당도 좀 더 자율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정당 문화가 꼽힐 수 있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신다면 이 회동이 살아날 거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과거의 회동처럼 원칙적인 입장만 서로 지니고 간다면 회동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더 협치와 또 개방적인 문화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로 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능동적인 그런 열림의 장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 그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각 당 상황으로 좀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짚어보죠, 교수님.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 아마 곧 들어가지 않겠냐 싶은데 그 개념을 놓고 좀 엇갈리고 있어요. 혁신형이냐, 뭐 관리형이냐도 있고, 과연 비대위원장에 외부 인사 누구를 안 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원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상으로는 전혀 혁신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황골 탈퇴한다 뭐 이러지만은 그 쇼크가 금방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까지 해온 대로 가자 이런 안정 위주 이러기 때문에 친박이 미는 정진석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친박이 아니라 하지만 사실 친박성의 그 원내대표를 뽑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안정적으로 가자 이건데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에는 미래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못해 비대위라도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내에서 못 가면 외부에서라도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럼 그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모셔야 될 텐데 과연 새누리당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안정적인 비대위 정도로 관리형으로 갈 그런 공산이 큰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거론되는 외부 비대위원장 중에서는 뭐 괜찮다 싶은 분이 계십니까? 뭐 요즘 보니까 뭐 김항식 전 총리도 이야기하는데 김항식 전 총리는 보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무난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과연 현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강력한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이 점에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랜 정치적 경륜을 가졌으면서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 크게 좌우우면하거나 뭐 발목 잡히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 같으니 오히려 좋을 텐데 그분을 뽑는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될 테니까 새누리당으로서 좀 주저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좀 이진공 교수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됐어야 된다 뭐 이런 예, 주장을 예, 피시는 것 저는,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이 참패, 사실 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느 정도 덮고 가자 이런 네. 분위기 속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좀 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저는 1초 기쁘고 나머지 순간은 정말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그동안에 나왔던 사실은 외부에 뭔가 권위를 갖고 새누리당을 계획하실 분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뭐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의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뭔가 분위기를 저는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쓴소리 또 당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개파 간의 얘기들을 네. 불식시키고 개파의 얘기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구나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하면서도 국민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가치를 내놓으실 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나와야 친박, 비박 뭐 다양한 개파 갈등으로 악몽을 꿨던 이런 분들이 예. 따를 수 있지 만일 경우 이렇게 봉합하고 넘어간다 이런 흐름에서는 큰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십고초려 뭐 백고초려를 해서라도 외부에 좀 강력한 그런데 저는 황갑 전 대표 같은 분은 좀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문화를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새누리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그분은 뭐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네요. 야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86 운동권 그룹 리더다. 뭐 이인영 의원과 더불어서 뭐 대표 주자로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그래왔어요. 운동권 문화를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좀 소위 저희가 케미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 체제가 최소한 앞으로 넉 달은 더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20대 국회는 이제 새로 이제 원구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신임 원내대표 담당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동권의 또 기본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이게 다르니까 이 가치란 면에서 아주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김종인 당 대표로 비대위 대표로서는 앞으로 넉 달밖에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운동권이 보기에 더 눈에 거슬릴 수가 있겠죠. 네. 이래서 당내에서는 다소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역시 아까 제가 새누리당에만 인색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전혀 뭔가 새로운 체질 변화를 시도할 의미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뭐냐면 역시 운동권 중심으로 해서 그 당내 전반적인 정서가 이 운동권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도 또 그 행태도 이렇게 보면 과거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 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해왔던 그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체제를 바꿔서 그다음에 더더구나 86 운동권 대표적인 주자인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가지고 과연 그런 식으로 여당과 자신들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과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정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변화의 의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변화, 혁신을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운동권 그룹에서는 좀 소통에 능하고 유연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히려 잘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에서 활동한 우상호 의원의 행적을 보면요. 3선에 걸쳐서 보여줬던 모습은 운동권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열심히 뛰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의정활동에서 상당히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3선의 관록을 쌓아왔고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소통을 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배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당에서 화합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소통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간에 저는 상당히 서로 간에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그 목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여당과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느냐. 결국은
17년에 대선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목표들을 위해서는 그런 수단들이 좀 더 유용한 소통과 협상의 가치를 가져간다면 그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역시 이 교수님 말씀대로 당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계파적인 그런 갈등들 이런 양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그 새로운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정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네. 상대인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조율한다면 좋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김종인, 우상호 두 분이 조화를 이룰지 갈등의 선을 그릴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야권에서 가장 포인트 같은데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권 레이스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별로 화합의 정치를 해나갈 것 같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대표는 아마 4개월 정도의 말미를 얻은 거죠. 그 이후에는 결별한다는 이게 정해진 네. 그 순서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이 김종인 대표 체제 이 이후의 그 더불어민주당 체제는 역시 기존 주류의 그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 체제를 결집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선이 있거든요. 네. 대선에 있어서 한 목소리 또 이 대열로 이렇게 이제 그 대선 가도를 내달려야 된다 이런 게 전제가 된다면 말하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체제로 그 가고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왜냐 김종인 대표 저분이 지금까지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만약 저분이 앞으로 당 대표를 계속 맡는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그래서 그 아마 결별을 하되 큰 파열음을 내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서로가 이 뭐랄까 품격을 지키면서 결별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번 타협안으로 나온 게 이제 넉 달 동안의 유예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마 김종인 대표가 계속 문 전 대표와 이 운동권 이른바 주류에 대해서 쓴소리를 앞으로 좀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4개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관련된 기구에 이제 수장을 맡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주창해왔던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어떻게 강론해서 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네. 더불어서 당의 가치를 지금 각 지역별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호남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다 네. 순회를 하면서 자신이 얘기했던 리더십과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들이 만일의 경우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가치와 서로 접목이 된다면 저는 4개월 동안에 또 새로운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서로 공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균열해 가면서 약간 적대적 공존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의 목표는 이제 내년에 대권을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해서 대권을 만드느냐에 자신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표도 거기서 전 대표도 배제되는 건 아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뭐 그 상수가 돼 있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여러 후보군들을 잘 조합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체제를 잘 세우는 것. 그렇다면 4개월 후에도 저는 김종인 대표에게도 활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4개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내부 개혁을 해내고 변화를 해낸다면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저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치열한 혁신을 통해서 좋은 여야 간의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때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양당 모두에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4개월 동안에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리더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후보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당 의원들 전체에 고른 지지를 받는 현재 후보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도 4개월이라는 기간을 말미를 수용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현실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 좋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체제와 미국 트럼프 효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